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장님들과 함께 탐구 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할 저는 투모라이즈의 임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정확하게 10시에 시작할 예정인데요. 우리 원장님들 들어오실 때까지 잠깐 대기해 주시면서 교육 환경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자료는 저희 투모라이즈 단톡방에 지금 안내가 되어 있고요. 오늘 교육 들으시면서 뭐 제 느낌은 교육 자료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시다면 교육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러 원장님들이 참여하실 거기 때문에 간혹 그 음소거가 해제돼서 교육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에서 음소거가 해제돼서 소음이 발생하면 통제를 하겠지만, 계속 그게 반복되면 제가 강제로 방에서 어 내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좀 주의하실 부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지금 교육에 참여하시다가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면 그때 음소거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내 문제로 소음이 발생하는지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 주시면 제가 교육하는 중간이라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건데, 채팅창에 남겨 주시는 게 좀 불편하시거나 좀 나중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저희가 Q&A 시간을 맨 마지막에 둘 테니까 그때 질문으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교육 마치고 나서라도 단톡방으로 질문 주시면 궁금한 부분은 좀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에 잠깐 좀 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제가 5월 달 교육은 학원에서 진로 상담하는 부분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학관노와 함께 저희가 투모라이즈에서 탐구의 지혜라고 하는 콘텐츠를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탐구의 지혜와 관련해서도 어 학관노하고 조금 더 교육을 진행하기로 해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탐구의 지혜를 다른 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릴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희 탐구의 지혜는 지역권이 넓다 보니까 또 지역권에 대한 또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투모라이즈 원장님들께도 같은 내용을 먼저 함께 공유해 드리고, 저희 탐구의 지혜라고 하는 콘텐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기회를 투모라이즈 원장님들께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오늘 교육을 좀 교육지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똑같은 내용으로 얼마 전에 제가 학관노에서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홍보를 해서 원장님들에게 교육을 진행한 바 있었고요. 그 뒤에 아마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정도에 저희 투모라이즈 원장님들과 지난번 학관노에서 교육 받으셨던 분들 중에 지역권이 충돌되지 않고 탐구 보고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하고는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감안하시면서 오늘 교육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10 시가 돼서 오늘 교육 다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모라이즈 회원사 원장님들을 모시고 "탐구 보고서 정말로 중요한 것 맞나요?" 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저는 투모라이즈의 임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들 그 중간고사 아이들 도와주시냐고 굉장히 많이 바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쪼끔 여유가 생기신, 네, 원장님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지금 어마어마한 수행평가의 그 홍수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수행평가 중에 꽤 많은 부분들이 이제 탐구 보고서와 관련된 수행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신의 관점에서도 사실 지금 수행평가가 최소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잘 가르쳐 주신 지필고사를 100점 맞았더라도 수행평가에서 펑크가 나 버리면
60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잘 챙겨야 하는데 수행평가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수행평가 과제를 줄 때 평가를 하실 때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만 맞추면 어 40점을 받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 가끔 이제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깜빡 잊었다가 늦게 제출해서 감점이 되거나 평가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몇몇 부분을 빼먹거나 해서 감점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행평가 4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행평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고 그 기록이 입시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단지 수행평가 40점을 받는데 급급한 내용인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입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그것들이 진짜로 입시에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원장님들을 만나 뵐 때마다 지금 교육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쪼끔 뭔가 이 시류를 타는 것에 삐끗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원장님들하고도 이런 말씀 많이 나눌 기회가 없어서 오늘 쪼끔 한 발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저는 요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현재 고등학교 1 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2 학년이 되는 순간 이제 어마어마한 선택 과목들의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 1 학기 마치고 2 학기 시작되면 바로 예비 조사 같은 거 진행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야 수학의 본질은 확통 수원 수투는 기본적으로 가는 건데 확통, 미적, 기하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 안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시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예를 들면 IT를 전공하고 싶은 아이들은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걸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수학이 절대평가 과목이었어요. 현재 고3, 고2는. 그런데 고1 아이들에게는 인공지능 수학이 확통, 미적, 기하 못지않게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나는 경영학을 가고 싶어. 경제학을 가고 싶어. 상경 계열에 가고 싶어 할 때 경제 수학이라는 거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 수학은 사실 경영, 경제 이쪽 가고 싶은 애들은 인문 계열에서 상위권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 이걸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절대평가 과목이니까 그건 네가 왼손으로 해. 주력은 우리가 그 상대평가 과목이자 이럴 건데 현재 고1 아이들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가르쳐 주냐?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께서는 기존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수학이나 직무 수학이나 아니면 뭐 경제 수학이나 이런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내신 기간에만 바짝 아이들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학교가 여러 개고 선택하는 과목이 여러 개로 펼쳐지는 순간 학원에서 대응하기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자, 그럼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일단 인강을 도전하겠죠. 근데 인강은 강의만 나오지 내신 대비가 안 돼. 그래서 지금 학군지라고 하는 쪽에서 대형 학원 중심으로 내신 단과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기본에 다니던 학원을 다니긴 하지만 인공지능 수학은 저기서 우리 학교 내신 대비해 준대. 하는 순간 애들이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아이들이 이 강의를 쇼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학원 원장님이나 우리 학원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저쪽 학원 원장님 잘 가르치네? 자, 이렇게 되면 애들이 이렇게 학원을 자기가 선택 과목을 선택한 걸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이때 이 아이들의 베이스 캠프를 누가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나의 메인 학원은 여기야. 여기인데 여기서 수업 듣다가 필요한 건 내가 저쪽 돌아다니면서 다닐 거에는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그 베이스 캠프가 되는 학원은 무슨 학원이냐? 입시를 하는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방향 잡아주고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 도와주고 선택 과목에서 우리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케어해 주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케어할 수 없는 과목은 야, 너 저 학원에 그거 개설됐으니까 거기서 듣고 와. 그리고 이번에 수행평가 나왔지. 어떤 거 할 거야?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거야? 요거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학원이 아이의 베이스 캠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준비가 되어 있는 학원이 조만간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교육 시장에서 그나마 그 지역에서 지금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학원이 될 것이다. 아니면 나머지는 강의 단위로 쪼개먹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중고등부, 그러니까 고등부 주력인 학원에 말씀드리면 아직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잘 못 느끼시거든요. 근데 지금 다 공감하실 건데 초등부 중심 학원은 지금 다 어려우시잖아요. 왜 애들이 없어요. 제가 언뜻 듣기에 강남 서초 지역 방배동의 어떤 초등학교에 1학년 학생이 18명이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 그래서 그런 시기가 계속 따라오는데 그 위로 위학년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교육의 변화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래서 잘 되고 규모가 있는 학원들은 더 성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 작은 중형 단위 학원들은 조금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고 점점 학원은 일인화되어 가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내 학원으로 딱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이 주제가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투모라이즈 원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제 교육을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교육 정책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또 최근에 신규 감행하신 원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늘 보여드리는 이 장표 있잖아요.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 이거. 자, 이거 웬만하면 원장님들 이거 다 이해하시고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교육은 다 이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서머리하면서 쭉 교육 정책 훑고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OECD가 2015년부터 인공지능이 발달한 2030년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고 그 방향성 설정의 결과물이 이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개인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방향성을 설정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게 인재상이에요. 자, 근데 그런 인재상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이 학습의 베이스는 문해력, 수리력,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 그러니까 말과 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문해력. 세상을 숫자로 이해하고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수리력. 가치 없는 데이터 쪼가리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내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헬스, 건강 리터러시. 요 5가지가 기초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건 모든 아이들이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이미 기존의 학교에서도 하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변혁적 역량이라고 하는 미래 교육에 필요한 것들이 학교에서 더 추가돼야 돼.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역량까지 학교 교육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변혁적 역량이 뭐냐? 내가 마주한 문제를 기존의 방법보다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든 새로운 가치를 실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기존의 방법에 익숙했던 사람들로부터 오는 저항, 갈등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겸허히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는 성장할 수 있다. 변혁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어느 분야로 집중해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결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학습 나침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이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할지 결정했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그 분야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지식을 활용하는 스킬을 연마하는 것에, 그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은 네트워킹 하는데 더 많이 적용하고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 학생은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서 자신과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학교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OECD는 이런 교육을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해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2022 개정교육과정 등등 역량 중심의 교육,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할지 스스로 학생이 선택하면 그 선택한 분야의 맞춤형으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역량 중심의 교육을 대한민국도 도입하고 있고, 그 핵심 정책이 고교학점제며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런 학생 맞춤형 역량 중심의 교육인 고교학점제를 잘하기 위한 교과서 체계다. 그래서 지금 대학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역량 중심의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학생의 역량, 즉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전형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 교육부가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주호 장관이 T자형 인재, 기초 기능, 모든 분야,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 미래형 인재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선택하지 않고 모두 골고루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능,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의 과목을 심화 과목을 선택해서 깊이 들어간 경험들, 역량을 확인하는 전형으로 바뀌는 게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다. 그리고 이런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2031학년도 입시 개편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징검다리 발표고, 2031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에 이런 역량 중심의 평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 입시제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현재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게 1년 미뤄졌죠. 그래서 2032학년도부터 아마 입시가 바뀔 것 같아. 그게 누구다? 현재 초6 이하 아이들이다. 자, 그래서 현재 초6 이하 아이들은 어떤 입시를 치를 거야? 이제 수능에서도 국영수 사과의 기초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걸 평가하는 걸 넘어서 수능에서도 깊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서술형, 논술형 수능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국민참여위원회를 물어보니까 그들도 60%가 이런 방향성에 동의해.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내신은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갔는데 학생들이 과목 선택의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고 수능도 변화했으니 이제 대학이 학생 뽑을 때 자율적으로 니네가 원하는 인재상을 니네가 설정해서 니네가 보고 싶고 다 보고 뽑아.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 그랬더니 경기도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야, 이럴 바에는 그냥 수능도 절대평가 하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다. 왜? 미래 교육의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중지를 모아보자. 지금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일단 고등학교 아이들이 현재 고1 아이들부터 공통 과목이라는 필수 과목이 있죠. 1학년 때 무조건 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이게 공통 국어, 그래서 1학년 1학기 2학기 때 공통 국어를 다 끝내는 건데
2022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교과 하나를 한 학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수학 1, 수학 2, 공통영어 1, 2, 한국사 1, 2, 통합사회 1, 2, 통합과 1, 2. 1학기, 2학기, 학기 단위로 끊어진다. 무슨 얘기다? 그러면 통합과학 1을 끝내면 1학기 때 세특이 통합과학 1이 500자 써지고 2학기 때 통합과학 2를 들으면 또 통합과학 2에 대해서 세특이 500자 써지는 거다. 근데 지금 2학년, 3학년은 어떻다? 통합과학 1, 2가 아니고 그냥 통합과학이잖아요. 그럼 통합과학을 1년 동안 배우고 1년 동안 배운 과목에 500자를 써주는 구조였다. 이게 바뀐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택 과목을 들었을 때 세특의 글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럼 세특의 글자 수가 늘어나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의 세특을 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학생을 관찰하고 학생의 결과물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지필고사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수행평가가 더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두 번째. 공통 과목은 필수 과목인데 선택 과목 2학년 때부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선택과가 확 늘어나요. 자, 과학을 보면 쉽다 그랬죠. 그래서 공통 과목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을 조금 한번 정리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면 일반 선택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물화생지 과학이란 교과의 일반적인 학문의 갈래를 나누어 배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일반 선택을 배우고 나서 조금 더 깊이 한 발 더 들어가고 싶은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심학 과목입니다. 그리고 과학을 내가 다 배웠어. 배웠더니 이 과학이란 과목을 어떻게 내가 써먹어야 될지 궁금해. 그래서 과학과 다른 과목을 연결시켜서 배우는 과목이거나 과학이라고 하는 교과를 이 학교 밖 세상과 연결시키는, 즉 교과를 넘나들거나 학교와 사회를 넘나드는 과목들이 융합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교과의 난이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공통 과목이 제일 쉽고 일반 선택 과목이 그 다음 쉽고 진로 선택 과목이 가장 어렵다. 융합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중간 어디쯤에 정도 있을 건데,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공통 과목을 1학년 때 듣고 2학년 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데 주로 일반 선택 중심으로 선택한 다음에 2학년 2학기 3학기 때 들어가면서 점점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자, 근데 물화생지 요거 각각의 한 학기에 끝나요. 2학년 1학기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들어버리면 2학년 때부터는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을 이렇게 심학 과목들이나 융합 과목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학생들은 사실 공부하는 과목의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신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 됐는데 지금 2학년, 3학년 애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진로 선택 과목이 심학 과목이다 보니까 애들이 선택을 안 해.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이건 절대평가해 줄게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5등급 상대평가가 되니까 야, 1등급이 4% 아니고 10%잖아. 좀 널널해졌지?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도 5단계 상대평가로 할 거야라고 발표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목들을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거기에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이 수능 출제 과목이에요. 근데 수능 출제 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다? 수능의 시험 출제 범위는 심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 이 수능을 딱 바라볼 때 이 수능의 개념은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자, 그럼 기초학습만 탄탄하면 서울대가 뽑아야 되냐?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뭔가 다른 걸 더 봐야 된다. 자, 요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신 변별력 떨어졌고 수능의 출제 범위가 좁아짐에 따라서 과연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때 어느 정도 내신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관적으로 9등급 상대평가의 11% 정도가 앞으로 상위 10%, 1등급에 해당하는 것과 조금 갭이 있다 보니 현재 고3, 고2 아이들이 중경외시를 갈 때 2.0 이내 성적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가 전 과목 1.0이고 요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까지는 2.0 안에 모든 애들이 이렇게 담겨 있을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여기 2.0인 애들 있잖아요.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2.0이지만 모두 1등급과 2등급만 있는 게 모두 2등급이 아니죠. 어떤 과목은 4% 안에 드는 게 있는데 어떤 대부분의 과목은 2등급이고 어떤 특정 과목은 3등급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과 2와 3이 모여서 2.0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3이 있다는 건 뭐죠? 특정 과목은 11% 이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 중경외시까지는 1.0보다 1점대 초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서성안에 대해서도 관점이 다양한데 대충 1.5등급 정도 받는 애들이라면 3년 내내 전 과목 1.5등급 받는 애들이라면 대부분 4% 안에 들거나 11% 안에 들어서 1등급과 2등급이 골고루 섞여 있는 애들이 요 라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대부분이 1등급인데 간혹 한두 과목이 3등급 뜨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섞으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요 라인까지도 1.0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그건 뜯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그냥 요 안까지는 최대한 전 과목 1.0으로 1등급으로 만들되 한두 과목으로 너무 치명적인 데미지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용기 갖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사실 실제로 한 이 정도까지가 2.0 혹은 2점대 초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많은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은 전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공들 속에서 내신의 소수점 단위로 아이들을 분리해내는 건 대학이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뀔 거냐 할 때 서울대가 제일 먼저 던졌지만 결국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T자형 인재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T자형 인재. 너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 선택했니? 너 우리 물리학과 지원하는데 우리 과에서 필요한 과목도 골고루 선택한 거 맞아? 그리고 그 과목의 내신은 어때? 대략 대부분 1등급 안에 들어오는 거 맞아? 자, 그리고 너 그냥 성적만 잘 받은 애야? 아니면 깊이 있게 뭔가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야? 너 학교 선생님이 너한테 적어준 거 다 확인할 거야. 수업 시간에 네가 뭐 했는지. 자, 그 다음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처럼 이 창체활동, 교과 외 활동에 담겨 있는 내용 다 읽고 너의 역량을 파악한 다음에 이건 내가 선생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창의 융합 역량 평가라고 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볼 거야. 그래서 그 면접 점수로 최종 합격자 선발할 거야. 이게 서울대 수시 구조예요. 그다음에 정시는 1단계에서 기초학습 능력 평가 시험으로서의 수능이잖아. 그래서 수능으로 2배수 뽑는데 요때 우리는 등급만 반영할 거야. 그러니까 표준 점수 100분위가 아니에요. 1단계에서 등급만 반영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도 물화생지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의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국 1등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문제 실수했다고 얘를 떨어뜨려 버리면 이건 서울대가 오히려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관점은 아직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니 국영수 사과 모두 상위 4% 안에 들어가면
놓치기 아까운 애들일 수 있어. 그래서 1단계 수능은 100분위로 잘라내 이거예요. 아, 등급으로 잘라내. 그래서 전 과목 올 1등급은 다 서울대 지원 가능 이런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100분위를 봐요. 그래서 2단계에서 100분위 50점. 그 다음에 뭐 봐요? T자의 깊이 봐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 선택했어? 그 과목의 내신은 어때? 너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너의 깊이 써준 거 다 확인할 거야. 자동 봉진 확인할 거야. 그리고 합격자 선발 5대5. 자,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내신과 수능을 순수하게 활용하는 전형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능과 서류를 같이 크로스 체크하는 수능형 종합이 많을 건데 대한민국은 특정 대학에 학군지 학생들이나 특목고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도 우리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확대해라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단계 내신으로 2배수 또는 3배수 또는 4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학생부를 확인하는 교과형 종합 이런 전형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그 실제로 올해 초에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드디어 우리도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수렴해 봤다. 그래서 그 결과를 탁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요약입니다. 통합형 융합 통합 융합형 수능이기 때문에 미적이나 기하나 탐구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탐구 투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에 대한 활용 가치는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 하지만 아이들이 국, 영수, 사과를 얼마나 골고루 잘하는지를 본다면 그것도 의미는 있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5등급 상대평가인 내신 그리고 절대평가의 비율이 담겨 있는 내신은 일단 내신의 등급 자체의 기준이 내려갔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져. 그리고 그 학교의 표준편차 정보도 제공 안 한대. 내신의 활용 가치가 좀 떨어졌는데 절대평가 A, B, C, D, E 절대평가 비율도 제공해주고 아이들이 선택할 과목 수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석차 등급의 과목도 늘어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신도 잘 뜯어보면 의미가 있을 것도 같아. 그래서 각각의 대학은 학생부 정성평가를 늘리고 면접을 늘리고 선원 수령 평가를 늘리고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즉 대부분의 전형을 골고루 환영하는 전형으로 뭔가 좀 바뀌어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지만 수시와 정시가 굉장히 비슷해지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결론적으로 전형 자료는 간소화되고 입시 체계는 복잡해지고 있는 문제 등등 때문에 결국은 모든 전형에서 쓸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그런 방향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보면 경희대, 성대, 연대, 중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상위 11개 대학 이내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전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존 교과와 수능 최저만 반영했다면 교과와 수능 최저뿐 아니라 출결과 교과 종합평가 이건 뭐냐면 성적 나와 있는 부분하고요. 세특을 정성평가한다는 얘기예요. 학생부 종합은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학종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 최저까지 보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자, 논술에서 지금 논술 100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점점 내신도 같이 다시 확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자, 수능도 수능 100이 아니라 학생부 출결이나 내신을 같이 크로스 체크하거나 학생부 출결이나 야 물리학과인데 너 물리 안 듣고 왔어? 그 전공에서 권장해서 들으라고 하는 과목을 제대로 들었는지를 체크하는 정도까지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아니, 근데 그 과목 듣고 안 듣고만 체크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선택한 과목의 내신과 그 과목의 수강자 수를 같이 반영한 정성평가, 그리고 교과 세트까지 함께 보는 학생부 교과 종합평가까지 확대되는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신 상태 조금 더 뜯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수능체제를 적용하고 싶어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정부에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면서 수능체제를 활용하면 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아지는 거를 해결해 달라.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평가하는데 학생부 기재 수준이 너무 차이나. 자, 명문고라고 하는 데는 너무 관리를 잘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너무 학생부가 나빠. 이건 선생님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피해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안 했으면 좋겠어. 고등학교명 기재하고 선생님이 책임감을 갖고 학생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애들만 손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실명제로 기록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고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기록에 대해 책임져라. 그래야 수준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블라인드 평가의 어떤 뭐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세특 학생부 기록이 너무 뻥튀기가 많아. 그리고 그 과목과 상관없는 이상한 탐구 보고서, 탐구 활동 내용도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청이 막 학생부 써주는데 인공지능, 챗GPT 활용하라고 지금 난리인데 그게 맞아?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포장 속에 아이들의 진실이 담겨 있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마치 학생부가 아이들을 위해 화려한 글쓰기 잔치인 것처럼 되어 있는 모습은 문제야. 그래서 학생부 기재 방식을 바꿔. 어떻게? 학생들이 한 내용,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내용 바꿔. 지나친 형용사와 부사를 쓸 수 없도록 바꿔. 이런 얘기들을 어,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학생부 기재 방식 바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요 델파이 조사는 입시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 결과예요. 거기에서 어, 이 기재 방식 변화에 대해서 긍정이 63%죠. 예. 블라인드 정책 폐기 긍정이 63%입니다. 자기소개서 살려달라. 긍정이 절반 이상이고요. 대신에 뭐 수상 경력, 독서활동, 개인 봉사 이런 거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것보다 좀 덜하지만 긍정적 반응이 많다. 자, 그리고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본다는 건 어디까지 보자는 얘기냐? 여기에 대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를 추가하자고 하는 이건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의 관계자들에게 설문 쭉 돌려가지고 했던 결과고 델파이 조사는 그들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좀 추려내. 그래서 그 추려낸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반복적으로 돌려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 델파이 조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등학교, 대학교 관계자들에게 서류를 학생부 교과 전형에 추가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교사는 72%, 대학 관계자는 63%가 서류 추가가 맞다.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애들 성적 나오는 거랑 그 과목을 지도해 준 선생님이 써주는 세특, 거기까지 봐야 된다. 긍정이 많고요. 교과 중에 필요한 과목 제대로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긍정이 많고요. 학종처럼 서류를 다 보자. 자동봉진, 교과학습 발달사항, 행특 이거 다 보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 대학 쪽에서는 그닥 긍정적이지 않다.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들에 물어봤더니 교육과정과 교과 성적에 대한 종합평가는 꼭 해야 된다. 86. 압도적으로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거고요. 세트까지 봐야 한다. 이게 68.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꽤 높은 건데 들어야 될 거 들었니? 요것만 보자. 요건 좀 부정적이죠. 석차 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과목에서만 정성평가하자. 아니죠.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학생부 전 연역을 다 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결론은 뭐다? 교과 세특까지는 보는 방향으로 각 대학이 설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각 교과의 수행평가, 그 수행평가를 통해 드러내는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의 깊이,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수능에서 서류평가를 하자는데 어디까지 봐야 되냐, 그러면. 근데 수능에 서류평가를 하자는 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관계자들은 꽤 높은 긍정을 표했는데, 대학에서는 생각보다 높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쏘쏘는 많지만 긍정적으로 반영해야 됐다는 사람들과 반영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비슷해요. 왜 그러냐? 정시는 원서 접수에서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시간이 짧아요. 그 짧은 시간에 물리적으로 학생부를 보기 어렵다. 그런 입장이 굉장히 크답니다. 근데 굳이 본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 교과학습 발달 상황까지 봅시다 하는 거. 대학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48%, 절반 가까이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까지 볼 필요 있다. 세트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과목 이수 현황만 보자. 거기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다. 학생부 종합처럼 다 보자. 야, 그건 아니야. 어디에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자, 근데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정성평가 도입이 불필요하다는데 반대하는 거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반 가까이는 정시에서 학생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전형을 다 학생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수능 100, 수능만으로 뽑는 전형과 학생부까지 보는 전형을 좀 구분해서 뽑을 필요 있어. 절반은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출결 학폭은 무조건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과목에서 필요한 과목 들었는지는 꼭 봐야 돼. 그리고 교과 성적을 종합평가한다는 건 뭐냐면 얘가 2등급이야. 야, 그럼 고등학교 2등급이 서울대를 어떻게 와? 이럴 수 있는데 그 과목을 선택한 게 10명밖에 안 돼. 근데 얘가 2등 했어. 10명이 2등이니까 20%야. 그래서 2등급이야. 근데 원점수를 봤더니 98점이야. 하나 틀렸어. 그럼 얘는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적을, 내신 성적을 분석적으로 보는 것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긍정이 절반 정도까지 갔고, 학생부를 다 봐야 된다. 야, 그건 아니라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느낌은 수능에서도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전공에서 필요한 과목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의 내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이 써준 교과 세트까지는 볼 가능성이 높다, 혹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고 학생부를 관리해야 된다. 자, 정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현재 고2, 고3 아이들이 재수할 거나 삼수할 때 요런 전형까지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1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고2가 재수해서 저 중경외시 이상 가고 싶어요 할 때 요런 이슈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파이터도 학생부 관리 필요하다. 이걸 꼭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교과 수능에서 면접이 필요합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요 내용들을 쭉 보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면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대학도 긍정적이야. 근데 어떤 면접이요? 제시문 기반 역량평가 면접이요.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체를 보자 이런 얘기 별로 입학사정관 좋아하지 않고요. 교과학습 발달사항에 있는 세트까지 면접 보자 맞는데 생각보다는 제시문 기반의 역량을 한번 체크하는 면접까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학 입장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야, 정시에서 면접 보는 거 아는데 시간 없어. 그런 와중에 그래도 본다면 무슨 면접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확장시켜서 뭔가 다른 영역으로 적용해 보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을 딱 봤을 때 교과에서 배웠던 개념이 저기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 겁니다. 그게 제시문 기반 면접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서 대학 입학사정관과 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련된 논문들을 쭉 몇 개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조금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논문들을 보면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논문이 이건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고등학교 선생님과 입학사정관 간의 인식의 차이를 연구한 이 논문 속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미, 학생부 종합전형의 역사, 이런 내용이 살짝 담겨 있는데, 이게 되게 저는 임팩트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입학사정관 전형은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입시 전문가,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고등학교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데, 그럼 미국은 이 제도를 왜 도입하게 됐느냐?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성적으로만 아이를 뽑았더니 누가 다 들어와요? 예, 유태인들만 가득 들어오더라. 그러면 학교가 유태인 중심으로 편향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 좋은 학벌과 좋은 배움의 그 배경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고위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양극화 문제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 배척을 목적으로 성적만이 아니라 더 다른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됐고, 이후에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이 혹은 아시아 인종 같이 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런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명문대학교 혹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로서 입학사정관제가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학사정관제도가 유지되는, 미국에서 유지되는 가장 큰 목적은 이 평가 과정의 투명성보다 결과적인 공정성, 즉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유대인과 흑인과 히스패닉과 성소수자와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서 서로가 동반 성장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대학으로 만들어가는, 즉 결과적인 공정성을 만들어가는데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특징 자체가, 이 전형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 불투명하고 모호하다는 거다. 하지만 대학은 이런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인 공정성, 즉 대학과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목적을 갖고 이 제도 운영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대한민국에 가져올 때도, 제가 이건 서울대학교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 우린 그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도입할 때 서울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대기업에서 서울대 출신 애들 안 뽑았대요. 왜 안 뽑냐면 서울대 애들이 똑똑하긴 한데 너무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해서 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뽑으나 연고대를 뽑으나 별로 차이도 없어. 근데 너무 잘난 척만 해.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조직의 융합 뭐 이런 관점에서 서울대 애들보다는 다른 대학의 아이들을 더 좋아하더라 이거죠. 이게 서울대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 전체 회의에서 왜 기업에서 우리 아이들을 선발하지 않는지 조사를 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전형이 뭔지를 찾다가 나온 게 입학사정관제 전형이었어요. 뭐죠?
성적만 좋은 애들을 뽑으려는 게 우리 대학이 좋은 게 아니야. 성적과 더불어서 뭐 인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도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춘 아이들을 뽑는 게 우리 서울대의 발전에 도움되는 거야. 이런 취지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가 너무 이제 지나친 학벌 중심주의, 지나친 능력 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왜 우리는 과정의 투명함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랑 좀 잘 안 맞아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그 전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걸 이 논문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교 학점제와 관련돼서 과연 어떤 전형이 고교 학점제에 가장 부합하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입학사정관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교 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라고 얘기하지만 약간 교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도 함께 필요해요라고 그 두 전형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 왜냐하면 정량 평가라고 하는 뭔가 깨끗하고 투명한 것에 대한 아직 미련이 남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고 평가에 있어서도 정성평가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더 갖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의 그 서머리를 보면 학종이 갖고 있는 태생적 특징은 모호성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국은 결과적인 공정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학사정관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 적합한 전형은 학종이라고 입학사정관도 고등학교 선생님도 생각하는데 입학사정관이 약간 통계적으로 훨씬 더 학종에 대해 긍정적이야. 그래서 교사는 정량평가에 긍정적이고 입사관은 정성평가에 긍정적이고 교사는 단수나 표준화를 요구하고 입사관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 안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사는 대학에 학생 선발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요구하고 있고 대학 입학사정관은 교사들에게 도대체 네가 무슨 근거로 아이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학생부를 그렇게 기재했는지 네가 아이들을 평가했던 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대학에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논문은 똑같은 목적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결과만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실제로 학생부를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애들은 많은데 학교에 따라 선생님에 따라 학생부 기록의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걸 선생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대학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대학은 문제 해결과 융복합 능력, 즉 역량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대학이 요구하는 이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막상 고등학교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죠. 그럼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도 알아요. 대학이 요구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는 강의 중심의 수업보다 수행 평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강의식 수업을 안 하면 지필고사를 볼 수가 없고 수능 준비 안 했다고 또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맞추는 거에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만 특히 수행평가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평가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수행평가 기준을 너무 디테일하게 다 공개해버리면 애들이 다 잘하죠. 그럼 수행평가에서 변별력이 안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까지만 평가를 공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평가하는 기준을 제대로 공개해야 내가 애들을 확인하지. 근데 선생님은 야, 다 까면 큰일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학생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성평가가 중요한데, 그러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선생님들의 고민을 해결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나마 선생님이 마련해준 수행평가 속에서 깊이를 드러내서 선생님이 학생부를 잘 적어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걸 잘 못하는 학교나 선생님은 대학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학부모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좀 바뀌어라. 니네 안 바뀌면 우리 애가 망한다. 이걸 엄청나게 압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어요. 선생님 무서워서 그런 프레스를 안 가하면 학교가 안 바뀌고 학교가 안 바뀌면 결국 피해는 내 새끼가 보는 겁니다. 자, 입사간의 고민들. 가려져 있는 건 많은데 내용은 다 비슷해지고 이제 선생님이 챗GPT로 거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은 학생부를 딱 받으면 같은 학교 애들 거 다 모아가지고 유사도 검사가 돌려가지고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건 다 가린대요. 그리고 화려한 부사와 형용사는 많지만 그 부사와 형용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가 없는 건 다 배제. 학교 여건을 고려한 평가를 위해서는 블라인드 평가에 대한 보완책 필요. 선생님이 학생부에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새 보니까 온라인 수업 듣는 애들 많은데, 과연 온라인 수업에서 아이들의 깊이와 역량을 온라인 지도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누가? 대학이. 그래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다양성이 많아지고 부족해지는 진로 역량의 표출 기회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입학사정관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제일 재밌었던 논문. 자, 이건 뭐냐면 서울대 신입생들에게 도대체 너 대입 준비를 어떻게 했니? 이걸 인터뷰를 한 거예요. 심층 인터뷰. 그래서 서울대 입학한 11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짜 깊이 있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되게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서울대 간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벌주의라고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요.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내가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라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가려면 모두가 원하는 서울대를 가려면 내신을 기반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수능을 잘 보는 수능 전형으로 가야 돼서 이 대입 전형이라는 게 두 개로 딱 갈라진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끊임없는 내신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학생부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일단 수시가 또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학생들은 끊임없는 내신 경쟁 속에서 빈틈없는 학생부를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 등을 동원하는데 이 전략의 패턴은 그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특징에 따라서 패턴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느끼는 학력관, 즉 자신의 학력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은 주도적인 자원 관리 능력. 이게 아까 뭐였죠?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 학생 에이전시, 학생 행위 주체성,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있는 학생. 자기 주도성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음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성적만, 공부만 잘하는 애가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탐구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인재라는 것을 굉장히 어필하고 있고 이 주도적인 자원 관리와 다재다능성, 즉
끊임없는 내신 경쟁 속에서 학생부를 잘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성실함이 자신을 어필하는 가장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성공의 경험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썼던 전략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최대한의 자원 동원 전략.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쓰되 사교육과 관련된 자원도 아낌없이 활용한다 이거예요. 여기 나오면 어떤 과거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어 그냥 너무 솔직하게 그 학원에서 만들어진 탐구 보고서도 제출하는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극단적 과업 처리 전략인데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학교에서 주어진 어떤 과제가 있어. 근데 이 과제를 따는 것 자체도 경쟁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어진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주어진 내가 확보한 기회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저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과감하게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과업 처리 전략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도적인 협상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선생님과 협상을 해요. 나에게 학생부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학생부 이렇게 써달라고 내고를 할 수,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전략이죠. 마지막은 뭐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전략. 뭐 비슷해 보이는데 이 전략의 핵심 뭐냐면 음, 학생부 관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 포기하면 서울대 못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시로 파이팅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신의 대입 준비 계획에 필요한 과업들에 집중하여 최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경향. 학생부 포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교의 교과 수업은 효율이 낮은 시간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많아서 이는 학생과 교사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 즉, 학교 수업 포기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해서 정시로 대학 간다. 그런 아이도 서울대에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전략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첫 모든 건 학교의 컨디션이다. 내신 경쟁 강도가 높고 자율성이 보장됐어. 무슨 얘기냐면 딱 과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내신 경쟁 엄청 치열하죠. 그런데 아이들마다 자기에게 실험을 설계할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 그럼 아이들은 일단 내신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못 따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내신을 잘 받게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이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활동에 있어서도 워낙 뛰어난 애들이 많으니까 최고의 업적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외부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보된 자율성을 통해 자기주도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맥락 속에서 강도 높은 내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전략을 쓰고 있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외고 사례가 있어. 외고. 내신 경쟁은 엄청 치열해요. 근데 학교가 약간 폐쇄적이야. 그래서 야, 상경계열 오고 싶은 애들은 다 이 상경계열 동아리 들어와. 야, 상경계열 동아리 들어왔지. 이 중에 마케팅 하고 싶은 애는 이 책 읽고 보고서 써. 자, 회계 쪽이나 금융 쪽 가고 싶은 애는 요 책 읽고 보고서 써. 뭐 예를 들면 뭐 경영 전략이 관심 있는 이 책 읽고 보고서 써. 이렇게 학교에서 정해준 로드맵을 쭉쭉쭉쭉쭉 따라가면 학생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체계를 갖고 있는 학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사례가 어떤 외고였는데 우리 학교는 내신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어
동아리 선택 등등의 학생부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내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어. 그래서 일단 최대한 내가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포착해내고 그 동아리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다른 애들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냈다. 요럴 때 극단적 과업 처리 전략이 사용되더라. 그래서 내신은 되게 치열하지만 학생들이 발휘할 수 있는 주도성이 제한되어 있을 때 학생들에게 주어진 자율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에게 주어진 과업을 선점하는 것, 그리고 그 과업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는 전략을 사용하더라. 자, 세 번째는 그냥 어, 지역의 학군지 아닌 지역의 일반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경쟁 강도가 되게 낮고요. 자율성도 커요. 그래서 여기 서울대 나온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보면 내신이 전교 1등이야. 근데 선생님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서 결과 가져오래. 그럼 다 써주겠대. 이러면 이때부터 애들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선생님들과 학생부 기재 내용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것도 아이들에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내신 경쟁이 낮아. 이거는 지방에 있는 일반고야. 근데 선생님이 막혀 있어. 야, 누가 이 탐구 보고서 아무거나 써오래. 가져오지 마.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이런 선생님 있어요. 진짜로 얼마 전에 거기가 어디 이렇게 경남 어디에 계신 원장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애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수업을 들었어요. 뭐 환경에 대한 어떤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와 연계해서 아이가 어떤 탐구 보고서를 써서 선생님한테 가져갔대. 선생님 그때 수업을 듣고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 한번 해봤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했더니 선생님 화를 내더래요.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듣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선생님 사회 선생님이 이거 뭐 괜히 써왔다고 막 뭐라고 그러세요? 막 그래서 너무 막 답답해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그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미친 거 아니냐 그랬죠. 이거 애들 망치는 학교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학교 찾아가야 됩니다. 도대체 이 애들을 어떻게 시키려고 이러는 거냐. 지금 다 학생부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 그래서 따지고 교장 선생님 막 쫓아가고 해야 돼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학교가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애들만 손해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 애들이 그냥 학종 포기하는 거예요. 수능 중심으로 우회하는 전략을 택한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소진됐으니까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결론으로 가다 보면 일단은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성적이 내신과 수능이 다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수능 최저가 더 늘어날 거라고. 근데 내신 관리가 무조건 중요한데 과목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 보는 과목의 숫자가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일단 중요한데 두 번째는 기본적인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변화는 역량, 즉 학생의 깊이, 문제 해결 깊이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 깊이를 확인하려 하는 방향으로 입시도 바뀌어가고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역량을 드러내냐? 학습 나침반. 어느 분야에 필요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기 위해 노력할지 방향이 결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분야, 내가 선택한 분야에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택을 잘한다는 건 뭐냐? 진로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세부 전공이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원에서 진로 상담, 진로 컨설팅 능력은 다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에 교과 일타는 필요 없겠죠. 왜? 내가 안 해줘도 애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학원이 그 지역의 교과 일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습력 자체만으로 모든 아이를 다 커버할 수 없어. 그다음부터 관심이에요. 관심은 뭔데요? 결국 아이가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할지, 내가 배우는 영어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배우는 수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주고 협력해주고 지도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깊이를 드러내는 건 일단 성적으로 깊이를 드러내는 거고, 두 번째는 관심 분야가 좁으면 좁을수록 깊은 학습이 가능해요.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깊은 학습이 아니라 캐나다의 어떤 교육학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그 붐을 일으키고 있는 학습법이 깊은 학습인데,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에게 하나의 주제를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먼지, 사과, 혹은 물 이런 주제를 딱 정해주고 학생이 3년 내내 혹은 6년 내내 어떤 특정 시간이 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주제를 계속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라는 그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 먼지를 들여다보아서 들여다본 결과물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라는 주제를 3년 동안 매, 매주 1시간 동안 탐구한다면 어떤 주제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뭐 사과의 품종, 뭐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사과, 사과의 맛, 뭐 사과 그림 그리기, 뭐 문학 작품에 있는 사과 뭐 이러다가 사과의 품종은 어떻게 개량되는가? 그 개량된 사과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문학 작품 속에 담겨진 사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럽 명화 속에 드러난 사과의 어떤 뭐 모습들 점점 깊어지는 탐구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깊은 학습을 경험한 아이들은 어떤 주제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모든 세상이 이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는데요. 그리고 다음 예,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아이들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학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탐구 활동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요, 그냥 학생부를 관리한다는 건 결국 탐구 결과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탐구 활동이란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는 질문을 하려면 주제가 좁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령이 넓으면 질문이 넓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시립대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학업 역량 있잖아요. 학업 역량.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을 쭉 쫓아올 수 있는 애인가? 이 학업 역량이 결국 교육과 성적으로 많이 평가받는다고 하는데, 이 시립대 학종 가이드북에 보면 우리는 학업 역량을 그 성적으로만 보지 않고 세특이나 창체 활동으로 통해서 확인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입사관이 이걸 어떻게 분석했는지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국사학과 입학한 아이인데 학업 역량이 인재상에 담겨 있대요. 역사 관련 교과 및 언어 영역 교과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 학업 역량이 높은 학생으로 우리는 평가한다고 인재상에 담아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적뿐 아니라 우리가 뭘 보냐면 세특에서 한국사 주제 탐구 주제와 이 질문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이 아이의 깊이를 보고 3학년 때 심화 국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주제 탐구 독서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노력했는지를 확인한다 이거죠. 학년이 올라가서 자율활동 시간에 어떤 주제로 탐구를 진행했고 그 탐구의 내용이
이 학생의 깊이를 드러내는데 환경 기후 변화와 문화재 유산의 관리를 연결시켜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한 게 보인다는 거죠. 진로 활동 시간에도 형평사가 원했던 세상이란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쓰고 그 주제를 하기 위해서 심층적인 조사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 활동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활동을 쭉 연결해 보니 아, 얘는 역사라고 하는 학문에 깊이 있는 관심을 보여준 학생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서 뽑았다 이거죠. 환경공학부에 있는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보면 환경 문제에 대한 내재적 동기부여를 갖고 있으며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공학적 응용 및 문제 해결 경험을 겸비한 학생을 인재상에 담아놨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역량이잖아요. 내재적 동기부여가 탐구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성적도 보지만 2학년 때 생명과학 시간에 뭐뭐뭐 화려한 형용사 부사들이 있는데 증거가 뭐야? 환경과 관련된 관심이 많은데 어, 해양 오염에 높은 흥미를 보여서 동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초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했어. 그런데 3학년이 됐을 때 화학 주제 탐구 활동에서 오존층 파괴를 주제로 다양한 깊이 있는 뭐 염소 라디칼 촉매로서 오존을 분해하는 화학 반응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내가 배우는 수업과 연결시켜서 고민해보는 활동을 해보는 거잖아요. 동아리 활동에서 친환경 플라스틱의 제작이라는 주제로 탐구를 하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완성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실제로는 실패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배웠다는 거예요. 지- 진로 활동 시간에 버섯의 미세 플라스틱 분해 연구에 대해서 직접 실험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얘 삶을 쭉 봤더니 아, 얘 진짜 환경에 대한 진심이고 미세 플라스틱 혹은 친환경 플라스틱, 플라스틱 분해 요런 쪽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가 보이잖아요. 왜 보여요?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니까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인정받는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아이비 교육 있잖아요. 아이비 교육과정. 아이비 교육과정은 마치 석사나 박사를 졸업하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소논문을 써요. 그게 확장형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에세이라고 해서 수필이 아니라 학술적 글쓰기를 하는 거고요. 이 소논문을 쓰고 졸업하기 위해서 매 학년마다, 매 학기마다 이 확, 확장형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연습시키는 교육 과정으로 선진국의 교육 과정은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에세이를 쓰는 소논문을 쓰는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소논문이라는 걸 쓰는 방법이 뭐냐? 일단 질문을 던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파고 들어갈 주제를 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정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마구마구 읽어야 돼요. 읽고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배경 지식이 풍성하게 쌓이면 그 주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그럼 이 방향을 탐구 계획서라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탐구 보고서 끝이에요. 실제로 논문 쓸 때도 연구 보고서를 쓰면 그래서 연구 보고서가 통과되면 반 끝났다 그래요. 반. 그만큼 중요합니다. 계획 짜는 게. 대부분은 여기에 나가다가 계속 교수님한테 잘려요. 자, 그래서
탐구 계획서, 연구 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그다음 뭐예요? 이 계획서에 있는 내용대로 기존에 읽었던 자료들 중에 양질의 자료만 모아서 그걸 근거로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가거나 실험으로 증명하거나 조사로 결론을 만들어내서 논문의 형태, 보고서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쓰기가 완료되면 탐구 보고서가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프로세스를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 놓고 자꾸 탐구 보고서 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탐구 보고서를 써요. 그래서 개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탐구 활동을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사회 문제 연구, 과학 문제 연구 뭐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목들을 대부분 언제 개설하냐면 고3 때 개설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고 교육과정 보면 그런 연구 수업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편성합니다. 왜죠? 탐구 방법을 1학년 때 배우고 2, 3학년 때 네가 이제 적극적으로 탐구 활동 하라는 거죠. 왜? 그게 수행평가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탐구 보고 쓴 방법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학원들에서 이런 탐구 보고 쓰는 법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시켜 달라는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에 교육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대학원 때 논문 썼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탐구 계획서를 잘 구성해서 좋은 자료를 다 읽게 하고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하면 아이들은 아, 이렇게 쓰는 게 탐구 보고서구나 깨우치면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로직을 세우고 자료를 찾는 걸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 계획서를 갖고 가서 자료도 다 찾아가서 이거 읽고 보고서 써 하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는 걸 기초 워크숍으로 만들어 봤고요. 요걸 반복적으로 하는 애들한테 니네가 이제 주제 정해서 탐구 계획서까지 써봐 요거를 심화 워크숍으로 학원에서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를 코앞에 갖다 주고 그 자료를 읽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탐구 보고서를 쓰는 워크숍이 기초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뭐 배양육에 대해서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 배양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결할지 작은 질문으로 쪼개고 그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다 정리해서 아이들의 눈앞에 딱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자료 읽고 여기다 정리, 요 자료 읽고 여기다 정리, 요 자료 읽고 여기다 정리. 자, 그러면 너희들 자료 읽고 정리하고 자료 읽고 정리하고 자료 읽고 정리해봤지? 그럼 너희가 정리한 걸 탐구 보고서 목차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해봐. 그래서 배학육이란 무엇이고, 배학육의 기술의 발전은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시고, 배양육이 이 사회에 나오면 어떤 영역에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지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양육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위의 내용을 여기다가 10줄 이내로 너의 언어로 설명해 봐. 그럼 나중에 이 내용이 학생부에 들어갔을 때 대학이 혹은 특목고가 배양육에 대해서 조사했던데 어떤 내용을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네가 말하면 돼. 면접에 대한 준비. 자,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은 위에 적은 사실을 적는 게 아니야. 이건 네 생각을 적는 거야. 이 탐구 활동을 하고 이 주제를 이해하고 나서 네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너의 느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앞으로 더 탐구하고 싶은 것은 없는지, 너의 변화, 생각의 변화, 느낌의 변화, 지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여기다 써보는 거야. 요거 나중에 면접 볼 때, 그래서 배양육 탐구 활동 하셨는데, 그게 어떤 도움이 됐어요? 할 때, 요게 너의 면접의 답변이 될 거야. 요렇게 알려주고 애들이랑 해봤죠. 그래서 어디까지 해봤어요? 에, 예비 중일.
초6부터 예비 고2, 고1까지 똑같은 워크북으로 똑같은 주제로 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 초6도 해요. 예비 고1도 잘 하고요. 고2도 해요. 근데 고2 애가 쓴 거 볼까요? 세특을 적어놓는 학교 선생님의 꾸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탐구 주제 선정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선정할 때 어려움이 많다 보니 탐구를 심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빨리 진로를 확정하고 세부 전공에 대해 깊은 탐구를 해야겠습니다. 모르고 있던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해본 다음에 어떤 학원에서 심화 워크숍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거 해봤잖아 배양육. 자, 이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거 아니고 이 똑같은 양식에 너만의 주제를 던지고 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 이 탐구를 위해서 난 어떤 작은 질문을 던질 거고 그 작은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봐. 했는데 애들이 못해요. 눈만 껌뻑껌뻑합니다. 왜요? 주제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면 마땅한 자료가 안 나와요. 아니면 하나의 자료에 내가 생각했던 게 다 정리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복사해서 붙이고 싶은 충동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탐구 계획서를 써보는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워크숍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저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원장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에 이렇게 제가 자료를 찾아간 걸 주고 여기 있는 자료들을 다 읽고 이 자료로 이렇게 탐구 계획서를 오히려 거꾸로 써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스마트 글래스라는 게 있고 그게 자동차 분야에서 건축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는 이런 거야. 링크 타고 한번 들어가 봐. 그래서 그 자료 다 읽고 니네 머리로 다시 제목도 정해보고 이 주제가 왜 의미가 있는지 정해보고 네가 읽었던 자료들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될지 그 순서를 한번 질문 형식으로 써보고 거기에 자료를 매칭시켜봐. 그제서야 비로소 이걸 해냅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 뭐였냐면 제가 전공별 탐구주라고 저희 투모라이즈 원장님들께 소개했던 카페가 있죠. 그래서 이 카페를 제가 만들어서 원장님들께 이 안에서 탐구 주제로 고민하는 애들이 있으면 좀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21년부터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많은 원장님들이 안 써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걸 왜 안 쓰시지? 그래서 여기 있는 주제를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하는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하는, 거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 똑같은 내용을 거기에 똑같이 올려봤어요. 근데 돈 주고 사가. 그래서 제가 느꼈죠. 가치 있는 걸 그냥 공짜로 주면 안 쓰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올리는 횟수가 많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진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만 따로 모아서 뭔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탐구의 지혜라고 하는 탐구 보고서 수업 콘텐츠고요. 요거는 저는 이렇게 말 프리미엄 커뮤니티라고. 그러니까 제가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콘텐츠를 공급해 드리는데 이런 거는 한 사람의 개인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다른 분이 갖고 있는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주는 커뮤니티로 나아가자. 그래서 저희는 탐구의 지혜라는 컨텐츠 속에서 아까 보셨던 워크북,
의학보건, IT, 생명과학, 공학, 에너지, 환경, 건축, 상경, 뭐 국제사회, 인권 등등 다양한 주제에 따라서 별 하나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별 두 개는 중학생이면 할 수 있는 주제 같습니다. 별 세 개는 중학생이지만 좀 상위권 애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난이도 있는 다양한 영역의 자료들을 워크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 주제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질문을 해결하고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되는지를 워크북을 활용해서 다 정리하고 그걸로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이런 워크북을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이 워크북만 13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에 하나씩 쓴다 그래도 2년 넘게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심화 과정할 때 스마트 글래스는 저는 워크북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워크북으로 탐구 보고서를 쓰는 거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최근 사회에서 이뤄지는 많은 이슈들을 소개해주고 그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아까 우리 전공별 탐구 주제에 있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 콘텐츠를 어, 탐구의 지혜 커뮤니티에 더 많이 공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월, 그러니까 4월 말 기준입니다. 저희가 5월, 내일 탐구의 지혜 원장님들과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15개 컨텐츠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올린 주제가 이런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 혹은 공매도. 그래서 이 공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런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요런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요 자료의 내용은 요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쭉 읽고 공매도에 대해서 탐구 보고서를 써보는 건 어때요? 어디서요? 학교 가서요. 혹은 미리 써놓으시고 학교에서 활용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한 아이들이면 이제 탐구 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탐구를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아까 우리가 했던 탐구 보고서 양식이랑 비슷하죠. 탐구 계획서. 이거 어떤 학원의 학생이 쓴 거예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그래서 이 친구가 탐구 보고서 워크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탐구 보고 쓰다가 학교에서 그 주제 발표 대회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가 기존에 했던 방식 탐구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양한 자료를 읽고 그 자료를 목차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쓴 거예요. 보고서 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두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야, 너 왜 그래? 너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칭찬 엄청 받고 엄마한테 자랑한 거죠. 그랬더니 그 학생 학부모님이 원장님께 이번에 제출했던 보고서로 선생님한테 칭찬을 듣고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끝난 거죠, 뭐. 예.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저희 탐구의 지혜를 쓰시는 어, 충남 어떤 시에 계신 원장님이 사례 공유를 해주신 건데요. 이 원장님이 국어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활용해서 탐구 활동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실제로 그런 수업도 했어. 근데 그 수업 준비를 하는 게 너무 힘드셨던 거죠. 근데 저희가 탐구의 지에 관련돼서 우리 투모라이즈 원장님께 딱 소개를 해드리니까 바로 연락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워크북 샘플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해보시라고. 써보시고 바로 계약하셨어요. 그리고 완전 대박이라고.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워크북 갖고 지금 뭐 쓰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장님이 센스가 너무 좋아. 아이들에게 탐구 보고서 워크북으로 다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시킨 후에 아이마다 스케치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너희들이 그 탐구 보고 쓴 걸 너희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해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이렇게, 어떤 애는 그림으로,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그래서 앞에 나와서 내가 알게 된 걸 설명하는 거죠. 최고의 공부법은 뭐죠? 가르치는 거죠. 강의를 듣는 게 최악의 공부법이고 최고의 공부법은 뭐예요?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얘네 머릿속에 이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안 없어져요.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배경 지식을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는 걸 탐구 보고서 수업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배경 지식이 많아지면 비문학 지문 풀 때도 해결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시너지를 얻어가는데, 이 원장님이 너무 멋진 건 뭐냐면 아이들이 발표하는 걸 다 영상으로 찍었어요. 영상 찍어서 어떻게 하죠? 부모님 보내드리는 거죠. 그럼 부모님은 처음 보는 거죠. 우리 애가 이렇게 발표도 하네? 근데 처음이라 서툴겠죠.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1년 뒤에 만약에 또 아이가 발표한 걸 부모님께 보내면 어떨까요?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의 성장이 보이죠. 이 성장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학원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거기 내는 돈이 아깝지 않죠. 그래서 이 원장님은 모든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상위권 아이들, 이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거를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만 딱 받아서 이런 식의 수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원장님께서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애인데 내년이 고3이 되는데 수의예를 희망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전공별 탐구 주제가 한 70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찾아봤는데 수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했더니 선생님은 원장님 수의예라고 했고 저는 수의학이라고 등록해 놓은 게 많아서 이게 다 안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주제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떨까요? 그랬더니 와 대박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수의에 꼭 합격시켜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작년에 수의학과 붙었답니다. 그래서 학원의 자랑이 된 거죠. 그럼 이 아이 누가 관리해 줬어요? 우리 원장님 관리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학원에 다니는 많은 아이들은 국어라고 하는 교과에서 어, 내신과 수능에 도움을 받는데 학생부와 관련돼서 원장님과 잘 쓸 수 있는 탐구 보고서 쓰는 연습도 하고 거기서 썼던 탐구 보고서들은 학생부 관리의 소스로 활용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미리 써놓은 걸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원장님과 함께 주제를 찾아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소스를 받아서 그것들을 요약 정리 분석해서 탐구 보고 쓰고 PPT 자료 만들고 UCC 만들고 토론 주제로 활용하고 그게 학생부에 담기고 그런데 그 담긴 내용이 특정 주제로 점점 깊이가 드러나는 것들을 이 학생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나간다면 학생부로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가 우리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이 아이가 우리 학원을 떠날 수 있나요? 못 떠나는 거죠. 이 자원을 버리고 간다고요? 예. 베이스 캠프로 만드십시오. 우리 학원을. 그래서 지금 전국에 탐구의 지혜 이 콘텐츠를 사용하시는 학원이 지금 57개 정도 있고요. 지금 상담 중인 학원도 있고, 또 다르게 이제 컨택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관노에 계신 원장님들과 점점점 이 탐구의 지혜 프리미엄 커뮤니티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아지는 기회 전에 저는 가급적 저희 투모라이즈 원장님들께서 저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여기 지역권 있는 지역은 불가합니다. 신청이.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경기도에 우리 지역은 빠져 있네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탐구 보고서 쓰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 다음 주 화요일 5월 13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저희 탐구의 제 컨텐츠를 활용해서 학생을 실제로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건지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우리 학원에 탐구의 지혜라고 하는 컨텐츠로 탐구 보고서라는 무기를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비용은 초기 교육비가 110만 원 있고요. 원래비가 11만 원 정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를 활용하시면서 커뮤니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함께 있는 비공개 카페와 비공개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시고 정보를 나누시고 그렇게 서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지역권이 없는 지역이고 원장님께서 저희 쪽에 관심 있으시면 감행 확률이 높겠지만 제가 찾아뵙고 근데 원장님 컨디션에서 이걸 쓰시는 게 진짜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히려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잘 쓰는 원장님들을 뵈니까 기본적으로 입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쓰셔야 잘 돼요. 그러니까 뭐, 나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입시는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 강사분한테 줘서 그분이 이거 좀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또 잘 쓰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통계적으로 그런 분들은 정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애들이 점점 키워가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애들 입시 잘 좀 해결해주고 싶어서 입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탐구 보고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저 이걸 꼭 해보고 싶고, 가급적이면 내가 이 수업을 진행해서 내가 조금 이쪽에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조금 좀 태클 같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네, 지역구가요 넓어요. 광역시는 구단이고요. 이 광역시가 아니면 시단이 군단입니다. 왜 이렇게 넓게 가져가냐면 어, 저희가 매달 간담회를 하거든요. 간담회를 하면서 사례 발표를 해요. 돌아가면서 무조건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우리 학원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탐구보고 쓰고 있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근데 이게 너무 가까이 있는 분들끼리 이런 정보를 나누면 이게 되게 진짜 갖고 있는 솔루션을 잘 못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관심 있는 원장님하고 지역권 설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 물론 당연히 저는 좀 좁혀가고 싶었지만, 원장님들께서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오픈하려면 지역권이 넓어야 된다. 그래서 설정한 게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광역시는 구단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아닌 데는 시단이나 군단이. 이렇게 지역권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빠른 의사결정보다는 전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13일 날 오전 10시에 교육이 있고요. 교육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QR코드 찍어서 신청하시면 제가 교육 전에 연락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 충돌 없으셔서 지금 교육 들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충돌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런 안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시다면 어, 워크북이 있기 때문에 학생을 지도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원장님들도 보시면 애들이 한 두세 번 해보면 선생님 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너 관심 있는 주제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줄게. 그래서 오히려 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탐구 보고서 쓸 수 있는 스킬 연습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연습된 아이들이 그 결과물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까지 터치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동아리 활동에서 수행평가에서 혹은 자율활동에서 네가 지난번에 했던 거 그걸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팁을 좀 주시거나 혹은 그런 것들과 그런 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독서를 하고 독서 기록을 학생부에 집어넣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센스를 조금 더 연습하시면 학생들의 특목 입시 또는 대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이제 돈이 됩니다. 돈.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 요새 이제 과정 컨설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 컨설팅. 그래서 학생부 관리 컨설팅은 학기당 비용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기당 비용 받으면서 아이들이랑 이런 것들 주고받으면서 이 컨설팅을 하실 수 있고 나는 그런 컨설팅 영역까지는 아닌데 탐구보호 수업을 하고 싶다. 근데 저희 원장님 중에
중학생, 초등학생 한 달에 20만 원 초반 정도 받으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와서 2시간 탐구 보고서 쓰고 가는 거, 노트북 가져와서 탐구 보고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8시간 수업하시면 보통 시수 계산하시면 11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2만 원짜리 학생이 33만 원짜리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그런 것들 열심히 하시고 학생부 관리해 주시고 특목 합격시키시면 그다음부터 여러분 컨설팅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고등부 애들, 선생님 저 수행평가 나왔는데 주제 뭐 해야 돼요? 막 이거죠. 이건데, 야, 임마,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학원과, 원장님 저 뭐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뭐 어떤 주제로 탐구하면 좋을까요? 야, 내가 몇 개 골라줄 테니까 이 중에 관심 있는 걸로 한번 해볼래? 이런 학원과 고등학교 애들이 어떤 학원 다니고 싶을까요? 예.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그래서 그런 변화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원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는 학원은 성적을 만들어 주는 곳이니 학교 성적, 지필고사죠. 학교 성적은 우리 학원에 맡기시고 수행평가, 그리고 학생부 관리는 부모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 잘라내면 서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큰 돈을 내서 토모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당신 자녀에 필요한 진로에 대한 선택의 기회, 그리고 학생이 선택한 진로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음 학기 혹은 학교 활동에 대한 계획의 방향성 이런 걸 리포트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들으셨던 설명회와 이 내용을 활용하셔서 학생부 관리를 부모님이 챙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내신이 만약에 고등학교 내신도 다 절대평가된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원이. 그때는 학생부 관리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익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그걸 준비할 수 있는 횟수가 제 느낌으로는 4년 남았어, 4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베이스로 탐구의 지혜라고 하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조금 수월하게 학원 안에 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무기를 장착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콘텐츠만 너무 믿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저희 콘텐츠를 활용하시면서 여러분이 학습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도움을 우리 커뮤니티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너지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이 시간이 안 되는데 관심은 있다 하시는 분들 일단 여기다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교육 마치고 교육 링크랑 교육 자료를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현재 탐구회지에 쓰시는 원장님들은 내가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사례 공유하는 게 의무세요. 그래서 원장님들 그냥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써서 제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 주고 그 모습을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학원 잘 될 겁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고민해 보시고 참여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말이 많아졌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투모라이즈 단톡방이나 아니면 저에게 개인톡으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여기다 이 상담 신청 폼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긴 시간 오늘 교육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 끝나고 영상 다운받아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교육 때 원장님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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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도요.